안녕하세요. 60대 중반의 아줌마입니다. 저에겐 매우 가슴 아프고 슬프면서도 분노하고 환장할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23년 전에 있었던 믿지 못할 큰 사건이 있는데요. 상상도 못한 반전이 있는 재미도 있으니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유한 교육자 집안에서 성장했어요. 할아버지와 아빠, 엄마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어릴 적 꿈도 선생님이었고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교대를 다녀와 임용고시를 봐서 부모님과 할아버지처럼 선생님이 됐답니다. 부모님은 금술도 좋으시고 사이가 너무 다정했어요. 제가 20대 중반일 때도 늘 연인처럼 손을 잡고 다니셨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이 또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도 같은 선생님인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는 1년을 연애하고 바로 결혼하기로 했죠. 그이나 저나 같은 교육자 집안이어서 양가 식구들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해주는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같은 학교에 출퇴근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어요. 매일 어여쁜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이세를 빨리 가지고 싶었답니다. 남편과는 금실이 좋아서 금세 아이를 가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저희 뜻대로 생기지 않았어요. 언젠가 생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봤지만 해가 거듭 바뀌어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저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어요. 남들 다 하는 임신을 왜 못하냐며 쓴소리를 매일 들었죠. 남편과 산부인과에 찾아가 비싼 돈을 주고 검사까지 받아봤는데 크게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봤지만 강산이 한번 바뀌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았답니다. 어느새 남편과 결혼한 지 10주년이 됐고 제 나이도 30대 중반이 됐어요. 남편은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해도 저를 버리지 않고 지켜줬고 앞으로도 끝까지 동반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임신을 포기하고 마음을 비운 채 살아가는데 어느 날 몸살이 심하게 났습니다. 학교에 출근하지 못할 만큼 몸이 무겁고 아파서 병가를 내고 집 앞 내과를 찾았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은땀을 흘리는 저를 보고 걱정의 눈길로 청진기를 배에 대고 소리를 들어보는데 믿지 못할 말씀을 하더군요. 환자분은 내과가 아니라 산부인과로 가셔야겠어요. 여기선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산부인과요? 그럼 제가 임신을 했단 말씀이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서 산부인과로 가서 제대로 진단 받아보세요. 저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진짜 임신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아무리 자기가 내과 의사여도 뱃속의 태아 소리를 못 알아듣는 천치는 아니라며 임신을 확신해 주셨답니다. 그 순간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졌고 식은땀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서 증발했습니다. 아프기는커녕 기분이 좋아서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산부인과로 향했답니다.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임신이 맞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저는 하늘이 날아갈 만큼 행복했고 아주 심하게 감동하고 감탄해서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행복의 눈물이었던 것 같네요. 저는 임신한 사실을 남편과 양가 부모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기뻐하고 늦게라도 아이를 가져 다행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남편은 애쓰고 수고했다며 앞으로 최고의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약속을 하며 조촐하게 파티를 열어줬답니다. 이듬해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어요.
손가락, 발가락 모두 10개씩 있었고 어디 하나 약하지 않은 아주 튼튼하게 태어났죠. 그리고 저도 출산의 고통을 심하게 느끼긴 했지만 몸조리를 제대로 해서 금세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 아들 키우는 행복과 기쁨에 취해서 하루도 우울한 날이 없던 것 같았어요. 아들이 7살이 되어 유치원을 들어가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 공부할 나이라는 게 신기하고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구에게 조금 난감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둘 다 교사여서 아들을 양가 부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봐주고 계셨는데 4년마다 찾아오는 전근이 저희 부부에게 돌아와서 이사를 떠나야 했답니다. 지금 사는 곳과 아주 먼 서울로 가야 했어요. 저희는 끝까지 고향에서 지낼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4년 동안 서울에서 교사를 해야 했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전근이니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제 아들은 유치원을 옮겼는데 생각보다 잘 적응하는 것 같았죠. 서울 친구들도 고향 친구들 못지않게 착하고 좋다면서 매일같이 같이 공부하고 놀았던 친구들 이야기를 자주 해주곤 했답니다. 아들이 서울 생활에 적응이 돼 다행이었고 저와 남편도 학교 생활에 금방 적응하고 학생들과 친해져서 다행이었습니다. 서울에서 4년을 사는 것도 꽤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서울로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생일이 다가왔죠. 남편은 자기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겠다면서 저에게 가만히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늘 저를 소중히 대해준 사람이라 이런 일이 크게 놀라울 건 없었네요. 그런데 7살 아들이 시장 구경을 하고 싶다면서 남편을 따라 나서려고 했습니다. 저는 시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니 남편만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입을 삐쭉 내밀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나도 엄마 위에 시장 다녀오고 싶어. 내가 미역도 고르고 고기도 고를 거야. 또 케이크도 제일 예쁜 걸로 골라올 거란 말이야. 재민아, 시장은 복잡해서 위험해. 조금 더 크면 가도록 해. 엄마, 나 어린애 아니야. 나도 이제 다 컸다고.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 저는 노파심이 들어 안 된다고 했는데 남편이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가면 되잖아. 우리 재민이가 엄마 위에 뭔가를 해보고 싶다니까 허락해줘. 내가 잘 데리고 다녀올게. 김재민 너 아빠 손 절대 놓으면 안 된다. 불편해도 꼭 잡고 다녀와야 해. 남편까지 아들 편을 드니 저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녀오라고 허락해줬습니다. 두 부자가 나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이내 주방으로 들어가 미리 생일상 차릴 준비를 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다 해주겠다고 해도 재료 손질과 손맛을 낼 수 있는 건 이 집에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불고기를 사온다고 해서 미리 양념장과 채소를 다듬었고 잡채를 만들려고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1시간이 지났는데 남편과 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바로 근처라서 살 것만 사면 벌써 오고도 남았을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아들을 잘 데리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걱정을 덜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집 전화가 따르릉 하고 울렸어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 시간에 전화 올 데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았죠. 그래서 바로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이 거친 숨소리를 내며 말하더군요. 여보, 나야. 시장에서 재민이를 잃어버렸어. 분명 손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 옆을 보니까 재민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 손을 잡고 있더라고. 지금 시장 돌면서 찾고 있거든.
당신도 어서 나와서 같이 찾아보자. 재민이를 잃어버렸다고? 알았어, 당장 나갈게. 저는 남편을 탓할 시간에 1초라도 빨리 나가려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윽고 시장에서 남편을 만나 같이 뛰어다니며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아들 또래의 어린이들이 많았는데 누구도 제 아들은 아니었답니다. 그때 시기가 80년대 중반이었으니 CCTV 같은 건 하나도 없어서 찾아볼 자료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을 2바퀴를 돌고 저희끼리 찾을 수 없다고 판단이 들어 경찰에 신고해서 사정을 말했어요. 20분 뒤 순경 2명이 와서 시장 안을 같이 찾아봤는데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시장 안에 있는 모든 가게들을 뒤져봤지만 아들은커녕 아들을 본 사람들도 없었답니다. 경찰은 상황이 심각한 걸 깨달아서 상부의 보고에 의경을 대거 투입해 시장 안을 뒤져봤어요.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찾아주니 곧 아들을 품에 안을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찾아봐도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그날 밤 시장 근처 모든 골목과 집들을 찾아가 아들을 본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저와 남편 역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하염없이 걷고 걸으며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아침이 밝자 경찰들은 제 아들 실종된 소식을 언론에 알렸답니다. 서울시장에서 어린아이가 사라졌으니 빨리 찾으려면 소문을 널리 퍼뜨리는 게 중요해서 바로 뉴스를 타고 제 아들의 사진이 등장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아들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찾아내진 못했습니다. 경찰들은 저희 집에 아이를 데려간 나쁜 사람이 협박 전화라도 걸어올까 예상해서 전화기 앞에 2주 동안 붙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걸려오는 전화는 장난 전화가 대부분이었네요. 결국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남기고 경찰들이 저희 집에서 떠났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들을 찾으려고 신문에 광고를 신청해서 아들 사진을 올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찾고 있다는 걸 올렸고 전단지 수천 장을 뽑아서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돌렸답니다. 그때 저와 남편의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아들 찾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학교에 가서 교사로 일하는 건 이미 먼 나라의 이야기였고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잠도 벽에 기대 잠시 눈을 붙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찾아다녀 봤지만 계속해서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저는 남편을 심하게 미워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으며 증오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분명 재민이 시장에 데려가지 말랬잖아. 내 말 듣지 않고 애를 왜 데리고 나가서 잃어버리냐고.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멍청하게 애를 잃어버려? 이 멍청한 개자식아. 그러고도 숨이 쉬어져.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 여보, 미안해. 다 내 탓이야. 그때 잠시 아들 손을 놓은 채 미역을 사고 다시 손을 잡았는데 그게 다른 아이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한참 뒤에 아들에게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보려고 내려다 봤더니 우리 아들이 아니었어. 내가 등신이었어. 내가 개자식이었어. 미안해 여보. 내가 반드시 우리 아들 찾을게. 그럼 거기서 질질 짜지 말고 당장 나가서 찾아와. 내 아들 데려오란 말이야. 저는 매일 남편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아들을 찾아오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딘지 모를 길을 한참을 걸어서 전단지를 돌리며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나자 저와 남편은 뼈와 가죽만 남았을 정도로 말라버렸답니다. 먹는 게 거의 없으니 그렇게 변한 게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남편을 변함없이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아들을 찾지 못하니 그이가 몸서리치게 미워서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혼 서류를 한 장 받아와서 그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장 찍어. 당신 때문이야. 모든 건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당신이 아들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실종되는 일 따위는 없었을 거야. 여보, 내 책임이 맞아. 그런데 아직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같이 있어야 아들을 끝까지 찾을 수 있잖아. 제발 끝까지 함께 찾아보자. 아니, 찾아도 나 혼자 찾을 거야. 난 당신 얼굴 보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만 내 인생에서 꺼져줘. 남편은 흐느끼며 울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면 분노와 원망만 들어서 헤어지는 게 100번 낫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나가지 않으면 제가 나가겠다고 하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떠나더군요. 몇 주 뒤 법원에서 이혼하며 남편과 남남이 됐답니다. 그리곤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인 아들 찾는 데만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아들을 찾은 줄 알고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님, 제 아들 찾았나요? 재민이 찾아서 전화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재민이 어머님, 죄송한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재민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수지에서 발견되셨어요. 제 전 남편이 죽었다고요? 그럴 리가. 경찰은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행동에 남편이 그렇게 됐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이의 장례식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제 따귀를 날리며 못 들어오시게 했습니다. 제가 모질게 대해서 이렇게 됐으니 용서가 되지 않으셨던 거죠. 저는 두 분의 마음을 당연히 이해했고 저 또한 전 남편의 명복을 빌어줄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과 남편을 가슴에 새긴 채 힘든 나날을 버티며 지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들을 찾는 전단지만 돌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안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면서 힘들게 연명했죠. 그러다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사람은 그만 괴로워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자신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건 제 탓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례식 때는 흥분하고 이성을 잃어 그런 거라며 제가 떠안을 죄는 없으니 그만 제 인생을 살아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 또한 그만 재민이와 전 남편을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달라고 애원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산다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며 그만 포기하라고 하셨답니다. 네 분의 위로와 충고가 제 마음을 들쑤셔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재민이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나면 되겠냐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거울을 보니 제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삐쩍 마른 얼굴과 몸, 헝클어진 머리카락, 심하게 나는 악취까지. 아들이 절 보면 바로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을 찾고 제 몸을 회복하기로 했답니다. 건강하게 새끼밥을 챙겨 먹었고 여느 여자들처럼 미용실에 가서 염색도 하고 깔끔하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매일 목욕을 하며 악취에서 벗어났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다시 거울을 보니 아들이 저를 보면 도망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유지하며 아들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다시 교직에 서게 됐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우울의 심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아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기로 했죠.
아들을 잃어버린 지 8년 만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을 보내자 세상 떠난 남편과 실종된 아들에겐 미안하지만 웃는 날도 많아졌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끼는 사랑과 열정이 저를 웃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연이 찾아왔어요. 동료 남자 교사가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더라고요. 그 남자 교사는 사별을 하고 아들과 딸을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애딸린 호랩이어서 양심이 찔리긴 하지만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남자를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고 있어서 놀란 얼굴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 교사는 더 이상의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늘 제 주변을 뱅뱅 돌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1년 동안 한결같이 마음으로 저를 좋아해 주는 걸 느꼈더니 어느새 저도 그 남자 교사를 똑같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전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는 게 큰 죄인 줄 알았지만 제 마음을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 교사와 연애를 하게 됐고 곧 그이의 자식들을 만나게 됐어요. 아들, 딸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처음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잃어버린 제 아들이 생각나기도 했고 두 아이의 천사 같은 미소에 반해서 가슴이 울컥했답니다. 두 아이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고 잘 따라줬어요. 그리고 곧 그이가 청혼을 했는데 거절하지 못했답니다. 아이들의 엄마가 돼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가 돼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줄 모르니 제가 살던 집에서 살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새 남편은 좋다고 말했고 두 아이들도 새로운 집에 이사 가는 게 좋다며 제 부탁을 들어줬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다 보니 금세 가슴으로 나온 제 자식이 됐어요. 계모라고 하면 다 나쁜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을 주는 만큼 아이들도 돌려주더라고요. 여느 평범한 가정의 엄마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흐르자 자식들은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엄마라고 불러줬고 아침 저녁으로 입맞춤까지 해주는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변함없이 사랑하며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사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아들이 살아서 찾아왔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러 17살이 돼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큰 키로 자라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라고 찾아온 아이는 손에 전단지를 한 장 들고 있었답니다. 저 아주머니, 이 전단지 보고 찾아왔어요. 제가 7살에 보육원에 들어갔는데 아주머니 아들도 7살에 실종됐다고 쓰여 있네요. 그리고 제 어린 시절하고 얼굴이 많이 닮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내 아들은 7살에 실종됐어요. 학생 나이가 17이라고요? 진짜 내 아들하고 많이 닮은 것 같네.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내 아들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다른 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시장에 가서 아빠 손을 놓친 건 기억해요. 그때 엄마 생신이어서 미역을 사러 갔거든요. 그리고 케이크도요. 그건 전단지에도 신문에도 나온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학생 기억에 있는 일이에요? 네. 그건 확실히 기억나요. 엄마는 저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아빠가 괜찮다면서 제 손잡고 시장에 데려가셨어요. 저는 제 아들임을 확신하게 돼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 딸이 달려와 제 팔과 등을 잡아줘서 뒤로 넘어지진 않았어요.
제 눈앞에 있는 아들에게 다가오라는 손짓을 하고 가까이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는 제 아들 재민이었어요. 저는 울부짖으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재민아, 왜 이제야 왔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보육원에서 커서 엄마가 계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전단지 보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 엄마라는 게 말이죠. 미안하다. 이 엄마가 널 잃어버렸어. 그래서 10년 동안 널 찾는다고 대한민국에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재민아, 아들아,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제 눈물이 전염됐는지 아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엄마라는 존재를 찾게 돼 너무 기쁘다며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끌어안아 줬습니다. 나중에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보육원에 들어간 계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언젠가부터 거기서 살고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들의 기억이 떠오르게 해주고 싶었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았답니다. 한편 남편은 제 아들이 돌아온 걸 반기긴 했지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여보, 아들 찾아서 다행이긴 한데 당신 친아들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확인? 그 미국에서 나온 유전자 DNA 검사 말하는 거야? 여보, 그건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았어. 2000년도에나 나올 거라는 뉴스 봤다고. 그거 말고는 증명할 방법은 없어. 그런데 저 아이는 내 아들 맞아. 느낌으로 알 수 있어. 아니 뭐 당신이 그렇다니 믿어야지. 그럼 내년에 DNA 검사 도입되면 그때는 확인차 꼭 해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으니까. 알겠어. 그때까지 9개월 남았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저는 남편이 괜히 제 아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제 아들을 혼내는 남편의 모습을 봤답니다. 재민이, 너 솔직하게 말해. 네 동생들 때렸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울고 있는 거고. 아니라니까요, 아빠. 저는 이렇게 어린애들을 때릴 만큼 나쁜 놈 아니에요. 네 말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우리 애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분명 네가 안 보이는 데서 때린 거잖아. 저는 다급하게 거실로 나가서 남편과 재민이 사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내 아들을 혼내? 경준이, 경이가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 얘네들 내 아들 들어오고 나서 거칠게 변한 거 몰라? 괜히 질투나서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재민아, 네가 다시 말해봐. 네가 동생들 때렸니? 아니요. 저는 절대 애들 때리지 않았어요. 보육원에서도 동생들 한 번도 건드린 적 없다고요. 엄마, 저 억울해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남편 얼굴을 쏘아봤습니다. 들었지? 재민이가 아니라잖아. 빨리 사과해. 당신 이런 식이면 나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그래, 내가 미안하다. 재민이 괜한 오해를 한 것 같구나. 그리고 여보, 아무리 화가 나도 같이 못 산다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마. 아이들이 상처받으니까. 부탁할게. 그이는 제가 화를 내자 바로 수그리고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전 아들을 지켜가며 지냈습니다. 혹시 또 재민이를 미워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게 보일까봐 노파심으로 남편과 어린 자식들을 감시했어요. 한 달 동안은 조용하게 지냈는데 생각도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재민이가 남편에게 또 혼나고 있길래 지난번처럼 언성을 높이며 아들 편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잘못 짚었더라고요. 남편이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재민이가 안방에 들어와서 이걸 훔쳤어. 우리 결혼 반지랑 당신 목걸이 말이야. 내가 현장을 잡았다고. 뭐야?
그게 정말이야? 재민이 너 진짜 부모님 물건에 손댄 거니? 그게 사실은 제 친구 중 하나가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 등록금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도와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쁜 짓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아빠한테도 죄송하고요. 뭐야? 이 녀석아,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왜 도둑질을 하고 그래? 제가 다그치자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겨우 엄마 찾았는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겠어요. 여기 와서 처음 친구 사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아주 가난해서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 또다시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 누가 널 버린다고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는 네 마음 다 이해하니까. 다음부턴 솔직하게 말해주렴. 도둑질 같은 건 절대 하지 말고. 그만 일어나. 감사해요, 엄마. 앞으로는 절대 안방에도 들어오지 않을게요. 겁먹은 아들을 달래주고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 아들이 저런 짓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지난번에 우리 경준이랑 경이 때린 것도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런데 여보, 재민이가 그동안 보육원에서 지냈잖아.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겠어. 우리가 선생님이니까 고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 그럼 나도 알지. 당신이 지난 일까지 사과해주니 내가 더 할 말이 없네. 그럼 앞으로 재민이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말고 가끔은 훈육도 하면서 키우자. 이제 3년만 있으면 성인이라고. 그이의 말대로 저는 재민이를 혼내야 할 상황이 오면 과감하게 혼을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고 무탈한 일상을 보냈는데 재민이가 또 도둑질을 했어요. 이번에는 서랍에 있던 돈 뭉치가 사라져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종아리를 때려가며 왜 훔쳤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엄마 진짜 억울해요. 이번엔 저 아니에요. 엄마한테 용돈도 받고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그 큰 돈을 훔치겠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아니면 동생들이 그랬다는 거니? 초등학생이 300만 원 훔쳐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네가 가져간 건 분명해. 빨리 진실 말하고 그 돈 어디에 썼는지 고백해. 재민이가 사실을 말할 때까지 회초리를 멈추지 않고 종아리를 때렸는데 아들은 끝까지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며 억울해했습니다. 저는 가슴 아프지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끝까지 훈육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이윽고 매를 맞던 아들이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사실을 고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그 돈 학교 일진한테 뺏겼어요. 저한테 돈 가져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돈 훔쳤어요. 뭐야? 너 그 말 진짜야? 엄마가 학교 가서 확인해보고 아니면 넌 그땐 이 집에서 못 살 줄 알아?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한번 신뢰를 잃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 아들 담임과 면담을 하게 됐는데 일진에게 돈을 빼앗긴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은 제 아들이 일진무리의 일원이라고 하더군요. 알게 모르게 나쁜 짓을 해왔는데 증거가 없어 그동안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다고 담임 선생님이 말했답니다. 저는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고 몇 시간 뒤 돌아온 재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재민이 너 일진이라며? 돈 빼앗겼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네? 엄마 진짜로 학교 오셨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친구가 없어서 일진무리라도 어울리고 싶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전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돈 훔친 것도 일진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가져간 거예요. 이 녀석아, 너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 거야? 난 더는 너를 믿지 못하겠어. 요즘은 네가 내 아들인 것도 의심이 든단 말이야. 죄송해요. 제가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많이 망가졌나 봐요. 뭐가 옳고 나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놈이네요. 엄마가 나가라고 하면 그만 나갈게요. 혼자 살 방법 찾아볼 테니까 미련 없이 절 내쳐주세요. 넌 엄마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니? 걸핏하면 거짓말하는 네가 답답하고 안쓰러워서 이러는 거야. 재민아, 우리 제발 평범하게 살자. 앞으로 어떡할래? 일진에서 나올게요. 그리고 절대로 부모님 물건에 손대지 않을게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겠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돼. 우린 네가 건강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리고 올바르게 자라줬으면 해. 엄마 말 알아듣지? 아들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앞으로 절대 사고치지 않고 지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이렇게 된 건 잃어버린 제 탓이었으니 끝까지 잘 키워보기로 마음에 되새김질을 했답니다. 그렇게 아들이 저희 집에 들어온 지 9달이 지나고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몇 달 동안은 잠잠하게 잘 지냈어요. 재민이가 동생들을 잘 보살피기도 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처럼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잊고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바로 DNA 유전자 검사가 한국에 도입됐다는 걸 말이죠. 여보, 그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부터 유전자 검사할 수 있다나 봐. 지방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이 서울의 큰 대학병원 몇 군데서 시작했대. 그래서 말인데 재민이랑 당신 유전자 검사 받아보는 게 어떨까? 아, 유전자 검사. 아유, 까먹고 있었네. 재민이는 내 아들이 분명하긴 한데 검사 받아보지. 그런데 재민이한테 말하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몰래 하는 게 좋겠어. 내가 재민이 머리카락이랑 칫솔 가져다가 해볼게. 남편이 확실한 게 좋다고 해서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검사받을 머리카락과 칫솔까지 챙겨 대학병원 안에 있는 유전자 센터에 의뢰를 맡겼답니다. 그런데 검사를 의뢰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3개월 뒤에나 결과를 받을 수 있다네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 재민이가 남편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아들을 혼냈어요. 너 지금 아빠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너 내일 모레 고3이야.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엄마, 저 이번엔 잘못한 게 없어요. 또 돈이 없어져서 이러시는데 저 정말 아니에요. 그러자 남편이 재민이 따귀를 날리며 말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동생들이 말하길 재민이 네가 안방에 들어오는 걸 봤다고 했어. 아, 진짜 아니에요. 저 이제 진짜 마음 잡고 살고 있다고요. 아빠가 오해한 거고 동생들이 잘못 본 거예요. 저는 아들의 변명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알아서 혼내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한참을 혼난 아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먹으라고 해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반성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내버려 뒀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들을 깨우러 방문을 열었는데 글쎄 이 녀석이 편지 한 장을 두고 가출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보니 이번 일은 진짜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쓰여 있었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의 말을 써뒀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이가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여보, 그 어제 일 말이야. 내 실수였어. 내 지갑에 돈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안쪽 주머니에 있었어. 뭐야? 그럼 당신이 생사람 잡은 거였어? 아우, 내가 못 살아.
재민이가 상처받고 가출했잖아. 이제 어떡할 거야? 아이, 미안해. 바로 경찰에 가출 신고하고 난 학교에 전화해서 빠질게. 당장 나가서 찾아볼 테니 당신도 학교 다녀와서 같이 찾자. 알았으니까 일단 재민이부터 찾아. 그리고 어제 사건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해. 저는 마음이 무거운 채로 학교에 나가서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모를 만큼 정신이 사나웠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을 만큼 안색도 좋지 않았답니다. 퇴근을 하고 남편에게 연락했더니 경찰들과 찾아봤지만 아들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집으로 가지 않고 11년 전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와 같이 정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모습은 쉽게 보이지 않았고 어느새 날은 어둑해졌답니다. 도시의 거리를 다 돌아다니고 공터 몇 군데를 돌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밤은 더 깊어지자 폐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불빛 하나가 보여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간혹 가출 청소년들이 폐건물에 모여 술을 마신다는 걸 알고 있어서 아들이 거기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이윽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중에는 재민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복도로 들어서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일단 아들을 찾았으니 남편과 통화를 하려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보, 방금 재민이 찾았어. 당신 어디야? 나 방금 집에 들어왔어. 그런데 여보, 집에 유전자 검사지가 와 있더라고. 내가 당신 허락받지 않고 열어봤어. 그래?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내 아들 맞다고 나왔지? 아니, 그 진자 확률이 0.0001%라고 나왔어. 당신 자식이 아니래. 뭐?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몰라봐. 저 아이는 분명 내 아들 재민이가 맞다고. 아, 여보, 이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어. 거짓은 사람이 하는 거지. 어쨌든 재민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충격을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도로 올라가 형광등이 번쩍거리는 곳 앞에 다다랐어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같이 가출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더군요. 야, 니들 나한테 잘 보여라. 나 내년에 지금 사는 집에서 한몫 제대로 당겨서 나를 거니까. 야, 우리 집 엄마라는 사람은 내가 진짜 잃어버린 아들인 줄 안다니까? 하여튼 애새끼 잃어버린 것들은 눈깔 뒤집혀서 모든 애들이 지 새끼인 줄 알지. 내가 금은방 털고 경찰서 갔을 때 지금 엄마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다니까. 미역사로 갔다가 실종. 존나 감성적이지 않냐? 그런데 사진 보니까 나랑 많이 닮았어. 대박이지? 아, 정보 미리 알아내고 찾아가서 의심 피한 거였어? 야, 그런데 너 이번이 처음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실종된 애 엄마들 사기친 적이 있던 거야? 당연하지. 야,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는 돈 1,000만 원 가지고 날랐고 두 번째는 3,000만 원 가지고 날랐지. 야, 나 진짜 대단하지 않냐? 게다가 잡히지도 않고 버젓이 잘 먹고 살고 있잖아. 세 번째 호구 만나서 말이야. 야, 이번에는 아주 크게 한탕할 거야. 몰래 통장 엿봤는데 야, 엄마 아빠가 생각보다 더 부자더라고. 그 돈 싹 다 훔쳐서 해외로 뜰 거야. 너 가출하면서 편지 써놨다며.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너희 부모가 널 진짜로 버렸으면 어떡해? 야, 그거 다 작전이야. 내가 아빠 지갑에 있는 돈 꺼내서 다른 주머니에 넣어놨다고. 날 의심했다가 아닌 걸 알면 얼마나 미안해하겠어. 아마 지금쯤 나 찾는다고 두 꼰대가 백방으로 찾고 있을 거다. 난 일주일 뒤에 들어갈 거야. 최대한 불쌍한 얼굴로 말이야. 이 새끼 완전 악질이네.
그럼 더 크게 사기치려고 쇼했다는 거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 그럼 내년에 한탕 털면 우리도 같이 데리고 해외로 가면 안 되냐? 자식들. 야, 니들이 하는 거 봐서 결정할게. 야, 뭐하냐? 술 떨어졌다. 술 따러. 저는 복도에서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 재민이는 처음부터 저에게 사기를 치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저는 배신감에 휩싸여 당장이라도 분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서면 이를 그르칠 것 같아 폐건물에서 조용히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제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하며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을 해줬고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 자책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뒤에 폐건물에 아들이 말했던 것처럼 제 발로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엄마, 저 왔어요. 죄송해요. 화가 너무 나서 참지 못하고 가출했습니다. 죄송해요. 어? 너 왜 돌아왔니? 평생 나가서 살지 왜 들어왔어? 아들은 예상치 못한 제 반응에 많이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런 식으로 실종된 부모한테 사기친 게 3번째라고? 재민아, 아니, 영철아. 너 여기 오면 안 됐어. 형사들이 널 기다리고 있다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방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형사들이 뛰어나와 재민이가 아닌 사기꾼 놈의 팔을 꺾었습니다. 그러자 영철이는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야, 내가 아들 노릇 해줬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1년 가까이 니년의 역겨운 얼굴 보고 엄마 소리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신고는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네 본 모습이니? 영철아, 넌 나한테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상처를 줬어. 내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더 큰 상처를 줬다고. 난 내 아들 찾아서 진심으로 기쁘고 행복했는데 모든 게 거짓이라고 하니 미칠 듯이 화가 나는구나. 이 양심 없는 사기꾼 자식아. 형사들이 수갑을 채우고 붙잡고 있는 영철이의 뺨따귀를 세게 날렸습니다. 이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해서 넉 대를 더 갈겨줬어요. 그러자 영철이는 쌍코피를 흘리며 사악한 표정을 짓더군요. 젠장을. 다 된 밥이었는데 아깝게 실패했네. 니년이랑 니년 남편 통장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다 끝나는 건데 여기서 걸릴 줄은 생각도 못했다. 유전자 검사? 하씨, 저런 게 왜 지금 나와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야? 이봐 아줌마, 똑똑히 기억해도 당신 아들 절대 돌아오지 않아.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닐 확률이 크다고. 등신 같은 년아, 알아듣겠냐? 이런 쓰레기를 내 아들로 착각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 내 아들은 분명히 살아있어. 엄마라는 사람들은 그걸 느낄 수 있거든. 어쨌든 잘 가라 영철아. 너 18세가 넘어서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로 간다더라. 거기 가서 재밌는 추억 많이 쌓아봐. 밑바닥 사기꾼 놈아.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아휴, 널 버린 부모가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한 것 같다. 나라도 너 같은 새끼는 키우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닥쳐 이 망할 아줌마야. 너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출소하면 반드시 복수하러 오겠다고. 형사가 영철이의 머리를 세게 내려쳤더니 바로 조용해지더군요. 그렇게 가짜 아들놈은 경찰서로 끌려가서 바로 구속이 됐고 사기 혐의로 교도소행 열차를 타게 됐습니다. 가짜 아들이 떠나고 저는 공허한 마음으로 며칠을 지냈어요. 진짜 아들을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답니다. 한편 남편과 경준이와 경이는 변함없이 저를 한 식구로 대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다짐했죠. 아들을 찾지 못하더라도 더는 슬퍼하지 않고 지금의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세월은 강산이 2번 지나가
제 나이 67이 됐습니다. 여전히 잃어버린 아들은 찾지 못했어요. 전단지를 계속 돌리고 현수막을 걸어봤는데 찾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곁에 있어서 재밌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노인네가 주저리 실컷 글을 적었더니 잠이 솔솔 오네요. 그럼 이만 줄이고 손주들과 잠자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